안녕하세요. 오늘의 수업 주제, 중국사의 시작, 중국 문명입니다. 고고고! 오늘의 학습 목표. 첫 번째, 상, 주의 문화를 바탕으로 중국 문명을 이해한다. 두 번째, 상과 주 왕조의 통치 구조의 차이점을 이해한다. 그래서 오늘은 상, 주나라를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여러분, 본격적으로 수업에 들어가기 앞서 중국의 왕조 변천, 즉 중국사의 흐름을 한번 쭉 살펴볼게요. 중국이란 나라는요, 하나라, 상, 주, 춘추전국, 진, 한, 위진남북조, 수, 당, 5대 10국, 송, 원, 명, 청, 중화민국, 그리고 현재 중화인민공화국에 이르고 있습니다. 엄청 많죠? 그래도 선생님과 하나하나 쉽게 재미있게 풀어가 보아요. 예! 그럼 하나라 먼저 살펴볼게요. 하나라는 기원전 2000년경에 청동기를 기반으로 황허강 중류지역에서 출현했대요. 하나라를 세운 인물은 우임금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여러분, 혹시 1학년 한문 시간에 요임금, 순임금, 아니면 뭐 요순시대 이런 말 혹시 들어봤나요? 저는 들어봤을 거라고 그렇게 믿을게요. 어쨌든 중국사에서는요, 요임금, 그 다음에 순임금, 우임금으로 이어지는 요순우 시대를 굉장히 태평성대를 누리는 이상적 시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한 가지 이야기라면 보통 왕위 계승은요, 여러분 누가 하나요? 그렇죠.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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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 이렇게 이어지죠. 하지만 이들은 부자지간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역사적으로 표현하면 왕위를 세습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 되겠죠. 세습, 노노. 그러면 왕위를 어떻게 이어받았냐고요? 네. 그 다음에 능력 있는 사람에게 왕위를 훈훈하게 양보해주는 아주 아름다운 시대였다고 하네요. 한 가지 스토리를 이야기해주자면 원래 순임금 때 뭔가 황허의 홍수가 굉장히 골칫덩어리였었나 봐요. 그래서 이 우임금의 아버지에게 당신이 치수 사업 좀 하시오라고 맡겼다고 해요. 그런데 그만 아버지가 치수 사업에 실패하고 맙니다. 그 죄를 물어서 아버지는 처형을 당하고야 말죠. 또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인지 아들인 우임금이 이 치수 사업을 이어받습니다. 우임금은 죽기 싫겠죠. 미친 듯이 일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성공을 거두게 되죠. 그랬더니 그 공로로 순임금이 우임금에게 왕자리까지 양보하는 그런 상황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라예요. 이 전설에서 그냥 알 수 있는 거는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그냥 분석해보면, 이때 당시에 황허강을 관리하는 능력이 지배자에겐 굉장히 중요했겠구나, 라는 거를 보여주는 전설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하나라는 문헌에서 전하는, 그러니까 즉 기록에서 전하는 최초의 왕조인데, 한참 뒤에 써져 있던 사마천이라는 사람이 쓴 사기에 언급이 돼 있어요. 하지만 뭐 유물이라든가 유적이 없어서 그냥 전설 속으로만 남아있는 뭐 그런 왕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 이쯤만 얘기하고 패스 할게요. 벌써 나라 하나가 끝났네요. 박수! 다음은 상나라입니다. 상나라는 바로 하나라를 멸망시키고 성립한 왕조인데요. 지도상의 세력 범위를 보면 역시 황허를 끼고 있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세력도 되게 넓어졌네요. 야, 황허강 쪽 다 먹었네. 그죠? 슉슉슉. 색칠해볼까? 네, 이만큼이죠. 꽤 넓어졌네요. 상나라는 유물과 유적이 있습니다. 바로 은허라고 불리우는 유적지에서 갑골문이라고 하는 것과 청동기가 대량으로 발견되었는데요.
여러분 갑골문 쓰셨죠? 은허라는 뜻은 은나라의 유적이다 라는 뜻이에요. 선생님, 상나라 배우고 있는데 웬 은나라가 갑툭튀입니까?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럴까봐 설명해드리자면 상나라는 문헌에 따라서는 은나라라고도 쓰였는데 은은 사실 상왕조의 마지막 수도였고요. 이 상나라를 멸망시킨 주나라 사람들이 상나라 사람들을 비하하고 비꼬고 이런 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좀 더 와닿게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조센징이라고 하면 우리 되게 기분 나쁘죠. 요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식 왕조 명칭은 상이 맞고요. 혹시 나중에 뭐 은나라 이렇게 나와도 그냥 상이겠거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은어에서 발견된 청동기들이에요. 우와, 대단하다. 이 은어유적의 대표 유물을 꼽자면 여러분이 지금 빈칸으로 채워 놓으신 갑골문과 뭐 청동기 중에서는 제사용으로 쓰였던 솥인데 발이 몇 개예요, 여러분? 하나, 둘, 세 개네. 그래서 산발이 솥 이게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갑골문을 조금 심층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갑골문 왼쪽에 있는 거죠. 여러분 이거 뭐 같으세요? 재질이? 역시 여러분 똑똑해. 거북이 껍질이죠. 뭐 등껍질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근데 아마 주로 배껍질을 많이 쓸 거야. 야, 등에다가 글씨 새긴다고 생각해봐. 얼마나 빡세겠니? 자, 갑골문을 조금 더 TMI로 더 풀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갑골문의 갑은 소를 얘기해요. 소의 어깨뼈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의 어깨뼈도 생각보다 있네요. 그리고 이 바로 갑골에서 골이 여러분이 지금 잘 알고 계시는 거북이 껍질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뭐 어쨌든 뼈나 이런 딱딱한 거에다가 뭔가 했다 그래서 갑골 글자를 새겼다고 해서 갑골문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조금 더 살펴볼까요? 갑골문은 1899년에 처음 발견됐고요. 20세기 초나 돼야 대량으로 출토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굉장히 늦게 발견됐죠. 원래 이 은허 지역은 이제 이 뒤로 대대로 농촌 지역이었는데요. 농부들이 계속 이제 밭을 일구면서 땅 파다가 이런 게 계속 나오는 거야. 그런데 솔직히 아까 산바리속 같은 이런 청동기는 뭔가 좀 보물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막 소중하게 다뤘는데 이 거북이 껍질은 이거 뭐야 어디다 써 이러면서 그냥 다 버렸대요. 그리고 막 여기저기 다 쌓아놨대요. 그러다가 이제 뭐 나중에 이거 오래된 동물뼈 갈아서 먹으면 뭐 약효가 좋다 그래서 한약 재료로 쓰이기 시작했죠. 소중한 문화재를 한약 재료로 다 갈아버렸네요. 그러다가 1899년 우리 이제 한참 뒤에 배울 건데 이때 청나라라고 하는 나라인데 여기에 금석학자 왕의영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금석학자는 옛 문자를 해독하는 그런 사람이죠. 이 사람이 말라리아라고 하는 병에 걸렸었어요. 그래서 막 시름시름 앓고 있는데 이게 오래된 동물의 뼈 갈아먹으면 효능이 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사게 됐죠. 그래서 이제 이게 집에 들어왔는데 가려고 봤더니 문자가 새겨져 있네. 근데 이 사람 아까 직업 요거 해석하는 사람이네. 직업병 도졌네요. 직업병이 말라리아를 이겨버렸어요. 그래서 이거 안 갈아먹고 야 이거 좀 더 사와 해가지고 이거를 계속 사들이기만 해요. 그리고 이제 해석을 하기 시작했죠. 그러다 결국 저 세상으로 가셨대요. 근데 그의 집에 얹혀 사는 친구가 이거를 계속 이어받아서 연구를 합니다. 그리고 결국 이 친구가 책을 편찬해 내면서 갑골문은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갑골문은 한자의 기원인데요. 이거 보시면 여기 지금 사람 인자 한자 있잖아요. 여기 갑골문이야. 그래서 뭐 얼추 비슷비슷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뭐 솔직히 이건 누구나 만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해서 다른 한자 샘플도 몇 개 한번 갖고 와 봤어요. 이런 것들. 요 발을 정자 메뉴에 있는 이거는 좀 약간
선생님도 뭐 그닥 공감은 안 가는데 진짜 거의 대부분 이런 거 다 비슷하지 않아요? 이런 거? 이것도 비슷비슷 뭔가 좀 비슷비슷하죠. 그래서 상나라의 정치는 재정일치의 신권정치입니다. 굳이 재정일치는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왜냐? 여러분은 익숙하니까요. 언제? 한국의 고조선 재정일치 사회였죠. 자, 국가의 중대사가 있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전쟁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이럴 때요. 이때 이제 점을 치게 되는데 점을 쳐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정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점을 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불에 달군 쇠막대기를 거북이 껍질에 갖다 댑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그쵸, 막 갈라지겠죠. 쩍쩍쩍쩍 이렇게 갈라지겠죠. 요거를 보고 왕이 이제 판단을 하는 거예요. 이 해석은 뭐 정확하지는 않은데 대략 이렇대요. 왕이 생각하기에 되게 예쁘게 마음에 들게 갈라졌어. 이러면 행운이고요. 뭐 이딴 식으로 갈라졌어. 이러면 그냥 불행이다. 이거고요. 뭐 이 갈라진 거의 의미는 뭐고 각자 이야기한 것들 이런 것들을 문자로 기록해 놓은 게 바로 갑골문입니다. 여기서 하나 뭐 그냥 재미삼아 하나 말씀드리자면요, 여러분. 한자 시간 아닌데 한자 하나만 알려드려 볼게. 나도 한자 많이는 모르지만 한자 중에 이런 한자가 있어요. 무슨 한자일까요? 네, 이거는 점괘, 복자예요. 그러니까 점을 친 결과라는 뜻이죠. 여기에다가 여러분 이 점친 결과를 입으로 말하면 이렇게 되죠. 입구자 붙이면 이게 바로 점칠 점자죠. 이 한자의 기원도 바로 여기서 왔어요, 여러분. 자, 보세요. 쇠막대기로 달궈서 생긴 균열이라는 뜻이야. 이게 바로 점치다라는 뜻이고요. 이 균열을 뭘로? 입으로 말하면 이게 바로 점을 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점칠 점자였어요. 재밌죠? 네. 상나라의 문화는 뭐 그냥 그러려니 알아두세요. 태음력, 그러니까 뭐 음력을 썼고요. 순장, 뭔지 아시죠? 주인님이 죽으면 그를 따르던 종들도 같이 생매장당하는 거예요. 끔찍해. 뭐 이런 풍습이 있다고 합니다. 선생님이 상나라에 대한 재미있는 영상을 하나 준비했어요. 저보다 훨씬 목소리 좋은 사람이 설명해 드릴 거니까 잘 보세요. 영상 보시죠. 이 강은 황하강입니다. 황하강은 매년 16억 톤의 황토흙을 그 물살 속에 실어서 하류 쪽으로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고대 중국 문명들은 그 대부분이 이 강의 유역에서 탄생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전설적인 하나라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상나라라고도 불리는 은나라인데 은나라는 20세기에 들어서야 그 나라가 실제로 존재했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곳은 중국의 허난성에 있는 안양시입니다. 1928년 이곳에서 이루어진 획기적인 유적 발굴은 우리들의 중국 고대사 이해를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그것은 바로 은나라의 도읍터, 즉 은허의 발굴이었습니다. 은허의 발굴은 전례가 없는 대규모로 진행돼 전 국가적인 역량이 총동원됐습니다. 발굴단은 기원전 15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여러 개의 왕릉을 발견했습니다. 또 격조 높은 청동 공예품들도 아주 많이 발굴돼서 은나라의 왕들이 대단한 권위를 과시했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유적 발굴 조사가 모두 끝난 뒤 이 지역은 다시 예전처럼 흙으로 메워졌습니다. 오늘날 이 지역 위에는 밭과 길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 왕들의 무덤은 어땠을까요? 왕릉의 중심은 이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 왕릉을 발굴 조사 결과에 따른 자료들을 기초로 컴퓨터 그래픽으로 재현해봤습니다.
왕릉의 크기는 동서 방향으로 53m, 남북 방향으로 82m가 됩니다. 출입로는 뒤편으로 보이는 남쪽 출입로가 가장 깁니다. 왕의 시신은 아마 이곳 지하 깊숙이 안치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왕릉의 깊이는 30m입니다. 밑에서 보면 은나라 왕의 무덤은 마치 곽실 안에는 왕의 관이 한가운데에 안치되어 있었고 순장자들의 시신이 그 양쪽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 주변에는 왕이 생전에 사용하던 많은 청동 공예품들이 있었습니다. 고대 중국 사람들은 황천, 즉 누런 샘물이 흐르는 지하 세계가 있어서 그곳에서 죽은 사람들이 산다고 믿었습니다. 왕은 가급적 그 지하 세계에 가깝게 갈 수 있도록 땅속 깊숙이 묻혔습니다. 은호에서는 지금까지 모두 합해서 총 11개의 왕릉이 발견됐습니다. 그 왕릉들은 거대한 지하 피라미드 군집을 이루고 있습니다. 고대 중국인들의 세계관은 이렇듯 황토 땅과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세계 여러분, 영상 잘 보고 오셨나요? 피라미드가 거꾸로 있다는 것 자체도 신기했고요. 우리가 흔히 황천길 간다라는 말이 이 황하에서 비롯됐다는 새로운 사실도 알게 됐네요. 자, 다음으로 주나라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나라는 상을 멸망시키고 또 호경의 도읍을 자리 잡은 그런 나라입니다. 상나라 멸망에는 스토리가 하나 있어요. 바로 이 그림인데요. 여러분, 사자성어 중에 주지육림이라는 말 들어봤나요? 주로 사치와 향락의 상징으로 쓰이는 말인데요. 이 주지육림 이야기는 상나라 멸망 스토리와도 관련이 있는데요. 아까 나왔던 사마천 아저씨가 쓴 사기, 여기에 은이라고 표시되어 있죠. 그래서 상나라 이야기에는 상나라의 마지막 왕이었던 주왕은 술과 여자를 좋아했대요. 특히 달기라고 하던 아주 치명적인 매력을 가진 여자를 사랑하면서 그녀가 원하는 건 다 들어줬다고 하네요. 지금 왼쪽에 있는 사람은 판빙빙이라는 중국 배우고요. 웬만한 중국 미녀 역할은 이분께서 다 하셨어요. 달기 역할도 하셨습니다. 자, 다시 고사로 돌아와서 달기가 원해서 술로 연못을 만들고 고기를 달아 숲을 만든 다음에 남녀가 벌거벗고 그 사이에서 밤낮 없이 술을 퍼마시며 즐겼다라는 고사가 있습니다. 사치와 방탕 이야기죠. 은봉기에 나와 있는 거 하나 더 소개해 주자면요. 달기라는 여자가 얼마나 중국 사람들은 희대의 악녀 이렇게 부르거든요. 너무 심심하니까 뭘 했냐면 사형수들을 불러 모아요. 그래서 둥근 원통을 만들어요. 그리고 거기에 기름칠을 합니다. 그리고 원통 밑에 불구덩이를 만든 다음에 사형수들을 그 원통 위로 지나가게 해요. 자, 기름 바른 원통 거기에 지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미끄덩 하겠죠. 그래서 미끄덩 하면서 이제 그 불구덩이에서 타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즐기며 술을 마셨다고도 하네요. 희대의 악녀죠.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학자들이고 이런 여자가 과연 있을까 하고 실체를 밝혀봤어. 그런데 어디에도 달기에 대한 흔적은 찾아볼 수 없었다고 하네요. 아까 보면은 상나라 무덤이 엄청 많잖아요. 거기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아마 이 이야기는 이제 주나라가 상나라를 멸망시켰잖아요. 어찌 보면 이제 뭔가 나라를 엎어버린 건데
뭔가 정당한 이유가 필요해서 만든 가상의 이야기라는 썰이 아주 유력하죠. 어쨌든 중국의 새로운 주인이 된 주나라는 상나라보다 세력을 더 확장시켜 나갔어요. 보시면 원래 이제 메인은 이렇게 황허였는데 지금 주나라 세력범위 보면 여기 보면 창장강이라고 하는 이 강까지도 세력을 확대해서 무려 영토가 어마무시하게 늘어나게 되었죠. 그만큼 발전도 많이 했다는 이야기고요. 와, 어쨌든 황허강 말고도 창장강이라고 하는 어마무시하게 긴 강이 또 하나 생겼네요. 자, 오늘의 메인 이벤트. 오늘 수업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데요. 바로 주나라의 정치 되겠습니다. 주나라의 정치제도는 봉건제도입니다. 봉건제는 왕은 수도와 직할지를 통치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왕족과 공신은 제후라고 불리우는 사람들로 삼아서 나머지 지역을 분봉하여 통치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왕은 수도, 제후에게 땅을 나누어 줬다. 그리고 알아서 다스리게 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한번 그림으로 표현해 드릴게요. 이 땅이 넓잖아요. 그래서 왕이 뭐 귀찮은지 어쨌든지 모르겠지만 자기는 중앙만 다스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아까 얘기한 제후들에게 떼주게 되죠. 근데 제후도 너무 자기 지역이 넓은가 봐요. 그래서 자기가 다스리는 지역 중 중앙만 역시 다스리고요. 나머지는 또 누군가에게 나누어 줍니다. 뭐 대체적으로 자기 자식이라든가 아들들, 그러니까 혈연 관계 있는 사람들에게 많이 나눠줘요. 그 제후 밑에 있는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 바로 경, 대부라고 부릅니다. 교과서 그림으로 표현해 드릴게요. 보면은 왕이 있고 제후가 있고 경대부가 있고 밑에 사가 있죠. 기본적으로 지금 보면은 다 제후와 뭐 왕, 그러니까 윗사람들은 전부 다 뭘 줍니까? 그렇죠. 토지, 봉토, 땅을 나누어 주죠. 그런데 공짜로 나누어 주느냐? 그건 아니죠. 보시면 제후는 왕에게 또는 뭐 경대부는 제후에게 군역, 즉 다시 말해서 군사적으로 봉사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자기 주인이 위험에 처하면 도와준다는 얘기 되겠어요. 군사적으로요. 그리고 공납, 다시 말해 물질적인 것도 어느 정도 선물을 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나라의 통치 이념인데요. 우선 천명사상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천명, 하늘의 명이죠. 다시 말해 주나라의 왕은 하늘의 명령을 받들어서 천하를 통치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이후로 중국의 왕은 천자라고 부르죠. 천자. 그러니까 하늘의 아들이라고 부르죠. 네, 천자. 그래서 하늘의 아들은 이 세계의 나뿐이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애들은 다 뭐다? 네, 그냥 내 밑에 있는 뭐 오랑캐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거가 바로 그 유명한 중화 사상이죠. 중국이 세상의 중심이다라는 사상이요. 그리고 또 하나 덕치주의입니다. 정치를 할 때 덕으로 다스린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하늘의 명령을 받들었기 때문에 뭐 착하게 다스린다 뭐 그런 얘기 되겠습니다. 천명사상과 덕치주의를 합친 기록을 하나 살펴보면요. 하늘의 명은 이제 은나라를 떠났다. 은나라 왕은 포악한 정치로 백성의 마음을 잃었고 하늘은 은을 대신해 주나라에 천명을 내렸다. 주나라는 덕으로서 백성을 다스리며 천명을 받들 것이다. 라는 기록이 있죠. 여기 보면 천명, 뭐 덕 이런 단어들이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은나라가 못된 짓을 너무 많이 해서 하늘이 버렸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나라가 야 니네 대신 통치해 라고 주나라에게 명령을 내렸다. 뭐 이렇게 알아들으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뭐 어쨌든 자기네들 통치의 정당성을 확보해 주는 거죠. 자, 네 번째로 주나라에는 종법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는데요. 이것은 봉건제를 지탱하는 아주 중요한 원리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뭔가요? 바로 장남이죠.
다시 말해 장남을 중심으로 형성된 어떤 혈연적인 그런 질서를 의미하고요. 장남에게 뭔가 정당성, 정통성을 부여해주는 그런 제도이죠. 아까 본건제도 보면 땅을 다 자식들에게 떼주잖아요. 그런데 장남, 즉 큰아들에게는 땅을 떼주지 않습니다. 왜요? 나 죽으면? 그렇죠. 장남이 중앙을 이어가야 되니까요. 그래서 대신에 장남에게 이러한 뭐 권위를 보장해주고 있어요. 이거는 뭐 다음 시간에 제자백과 때 얘기를 할 건데 우리 공자님께서요. 이 주나라의 제도를 본받아야겠다라고 하면서 유교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유교가 이제 동아시아에 쫙 퍼지면서 지금도 현재까지도 우리도 아직 뭐 장남 위주의 문화 이런 게 남아있죠. 참고로 뭐 그냥 하나 얘기하면 선생님은 장남인데요. 선생님 아빠도 장남이에요. 아마 할아버지도 장남인가? 아무튼 그럴 거예요. 그래서 어른들에게 엄청나게 제가 부담을 많이 받았죠. 집안의 기둥이다. 너가 잘 돼야 된다. 아마 이 종법제도를 만드는 거는요, 장남을 딱 못 박아 버리면서 이제 밑에 애들이 이제 후계자 그 다툼을 하지 않게 하기 위한, 그러니까 후계자를 좀 안정적으로 결정해서 분쟁을 없애기 위한 뭐 그런 의도로 보이기도 합니다. 자, 마지막 조금만 참아요. 자, 경제제도는 정전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정전제는 여러분도 뭐 잘 눈치챘겠지만 우물정자 모양의 토지 제도입니다. 뭐 핵심 포인트는 이렇게 공동체라는 거죠. 뭔가 공동체적으로 한다는 거고요. 자, 우물정자 보면은 땅이 여러분 몇 개인가요? 그렇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이죠. 그죠? 9개인데 여기 보면은 8호별로 농사를 짓는다라고 돼 있죠. 공동 거주하고. 그 얘기는 뭐냐면요. 이렇게 8명이 가운데 비워두고 각자 똑같이 나누어 갖는다 이런 얘기고요. 그럼 이 가운데 빈 땅은 뭐냐라는 거죠. 다 같이 경작해서 이거는 국가에다가 공동으로 세금으로 낸다 이런 제도입니다. 여러분 지금 중국은 어떤 체제를 갖고 있죠? 그쵸? 공산주의 체제죠. 그래서 굉장히 이 주나라를 좋아합니다. 왜요? 똑같이 나눠 갖고 공동 경작을 해서 세금을 내고 그쵸? 약간 비슷비슷하죠. 뭐 한국사랑 연결지어서 한 가지 얘기하자면 조선시대 후기 여러분 실학 공부한 적 있죠? 실학자 중에 중농학파 중에 우리 정약용 약용 형님 뭐 융합형 인재 만능 엔터테이너죠. 우리 정약용이 토지 개혁안으로 정전제를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뭐 참고적으로 하나 알아두세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할만한가요? 선생님은 온라인이라서 지금 적응도 안 되고 사실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솔직히 말해 좀 오글오글해요. 그래도 괜찮나요? 어쨌든 선생님은 계약해서 여러분 얼굴 직접 보고 수업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도 아마 그럴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힘들지만 조금만 견뎌 보아요. 여러분과 나 모두 화이팅! 다음 시간에는 춘추 전국시대에 대해서 수업할 거예요. 여러분 고생했어요. 안녕!